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마음 한켠에,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들 조금씩 다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원인, 또 우리가 또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예, 지금 8시 13분인데요. 예, 어, 일단 그 김만근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죠? 제가 사실 3시간 강의해야 될 내용을 40분 만에 말해서 중간에 뭐가 저희 넘어서는 게 많았는데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거 계시면 뭐 여쭤주시면 제가 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할 예, 수 있는 거 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 어, 너무 많은 새로운 얘기들을 들어서 지금 머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오셨네요. 박발진 선생님, 또, 어, 로로보이가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예. 또, 임혜숙 선생님, 어, 또, 예. 김용진 선생님도 오셨고요. 예. 박사님도 오셨고, 손승락 선생님도 오셨고, 예, 구봉경 선생님, 예, 그 외에도 여러분 참여하셨습니다. 어, 그럼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냥 한 가지 조금 내용을 좀 심화시킨다는 차원의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탈진실의 이 배경이 뭐냐, 이제 대표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원인이기도 하고 배경이기도 하고 이제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그에 반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삶의 영역에서 어, 그 공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뭐 경청을 비롯해서 저는 오히려 경청보다는 항상 말이 없음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하여간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미디어의 어떻게 보면은 그 폭풍과 같은 것에 비해서 어, 경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해법으로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 이 디지털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근원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음. 저희들이 그 디지털 미디어가 워낙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공간에서의 제약이 없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덜 제약하고 자유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켜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힘들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이 공간에서의 자유로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를 어떻게 보면 혁신시켜 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들 자체가 초국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또 규제에 나선다고 해서 우리가 또 쉽사리 규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국적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쓰시는 유튜브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이 유튜브를 제약을 하려고 한다면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구글이나 이런 쪽에다가 그 어떤 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글을 제약을 하려고 하면 초국적 자본을 제약하는 건데, 이 초국적 자본을 제약할 때도 우리 그러면 공론장도 그런 방식으로 제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런다면 WTO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국내 자본과 국외 자본을 차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약하는 방식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 우리가 그런 미디어 플랫폼들을 제약하려고 하다가 국내의 어떤 산업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제약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제약해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디지털만큼 감시망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곳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디지털 감시망이요.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냐면 우리가 쓰는 이 자판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텔레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면 이제 아예 스크린에 뜨거든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으니까 목소리를 뭐 이렇게 감정을 자제하시라. 뭐 이런 것들이 뜰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들을 감시망으로 쓰기 시작하고 디지털을 개방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쪽을 우리가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디지털 쪽에서 우리가 걸러내는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킴으로써 걸러내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들이 결국은 인간의 삶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의 데이터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것이지, 디지털 데이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디지털을 제약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쪽에서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들이 이제 경청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미미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국가 수주,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수주였네요. 예, 뭐 재작년이었습니다. 국가 수주를 받아서 제가 적대주의 정치라는 것들을 연구를 해 봤는데, 이 적대주의 정치를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듣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 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편이 아닌 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의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뭔지, 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듣는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뭐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저번에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해 줬던 연구자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시민 교육에서 부족한 거는 비판적으로 말하기가 아니라 타자의 말을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를 찾아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경청이라는 기능들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경청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제 제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들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념 논쟁에 다 말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가치 교육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소위 자세 교육이라고 하는 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경청 교육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나 이런 쪽에,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 교육, 시민 교육의 핵심을 경청으로 삼아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적대를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라는 건 잘 들음으로써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들을 늘려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요. 선생님께서 그것들이 미미하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저도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주적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좀 말씀을 여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네, 자연스럽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워낙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좀 하시죠. 우리 인천의 정은선 선생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죠?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아, 네, 아까 안 돼가지고. 아, 제가 손든 게 아니라 내 머리를 한번 쓸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네, 뭐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얘기 들으면, 탈진실이시대요. 네, 근데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들으면서 서로 경청이라는 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셨었잖아요, 아까. 예, 예. 네네. 그리고 적대감을 좀 줄이는 굉장히 좋은 어떤 요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청을 할 때, 상대방이 나와 너무 반대된,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틀린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그 다음의 태도는 어떤 게 바람직한지 좀 궁금해요. 뭐 이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좀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저도 이제 저번에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자 그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했던 연구자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인 비판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잘 발달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타자의 말을 포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너무 이야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것인가? 그러면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토론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거를 의견은 걸러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걸러가는 과정들이 적대적으로 거르지 않는 방식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인제 제가 수업에 들어갔더니 한 친구가 갑자기 첫 학기 첫 시간이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기 앉아 있는 3 명이 학교에서 유명한 일베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저한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제 학교에 이 소문이 날 정도의 일베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학기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강의 평가를 쓰는데 강의 평가에서 맨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주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들어줬던 수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저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때까지 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주는 태도들, 그것들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도 내 말을 끝까지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아주 깊게 의미 깊게 계속 듣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말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자들의 입장을 그렇게 배제시키고 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들이 이제 끝까지 우리가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에서의 태도가 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걸러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말하는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 근데 이제 어떤 면도 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으냐면은요. 실제로 이제 에, 이렇게 자치 활동을 하거나 이제 아, 활동을 하다 보면 제 말씀 들리는 거죠? 예예. 네. 실제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나 이런 데서 어,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들이 이제 그게 공공기관이 됐든 뭐 아니면은 어, 무슨 뭐 이장협의회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발언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변하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의견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상대화되고 이렇게 말 그대로 다양성이 확인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주의 주장이 강한 몇 사람이 과대대표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 역시도 어,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예, 예.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굉장히 억압적인 어, 권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경청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누가 얘기하면은 딴지 걸지 말고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경청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삶의 아, 예, 현장에서는 예, 많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적어도 이 발언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발언권에 있어서 엄격한 층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오해가 되거나 권력작용을 하는 빌미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박태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경청이라고 하면, 이제 그 수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경청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아까 제가 그 표현을 하는 걸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도 경청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 보면 코로나하고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고 있어. 저, 그, 갑자기 제가 중간에 말이 끊겨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경청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말하기 어떻게 보면 말이 없는 사람들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듣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사회적 고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처지를 호소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핵심적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할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주는 것들도 경청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운동에 있어서의 지역운동이 사실은 경청운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역 네트워크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을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듣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나 상당히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씻으려고. 예, 씻을 가장 가장 음수거 예, 부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들은 단지 듣는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경청에서 아까 들어주신 사례들, 소위 말해 지역이나 어디에서나 자기 발언권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들 자체, 그거 자체가 경청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소수가 발언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걸 계속 듣는 걸 우리가 경청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경청이지, 어떤 집단에서 소수가 말을 하고, 그 소수의 말을 계속 듣는 걸 경청이다? 그러면 경청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경청이 아니라 순종이나 복종의 형태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끌려감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경청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청에는 치유의 기능이 없죠. 일방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치유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상당히 그건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청은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아까도 박태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을 너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지역운동의 역할을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들이 그런 네트워크 운동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들, 말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들어주는 운동을 말씀드렸던 거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청이라 부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뭐 때문에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은 교육의 가치도 없고, 예, 그런 것들은 전혀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경청이라는 것들은 순종하거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그냥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제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잘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예, 예. 발언 발언 자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발언을 어떻게 하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의 용어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청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넓혀서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예, 네. 예. 예, 이동준 총장님 손 드셨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김만권 선생님, 저 개인 DM으로 보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휴대폰으로 차에서 운전 중이어서 듣고 오다가 노트북에 집에 와서 접속을 하고 봤더니 PPT가 안 떠요. 아, 예, 제가 다시 그렇게 접속을 넣겠습니다. 예, 했거든요.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예, 다시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예, 지금 저도 이제 경청이라는 말 때문에 자세히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박태준 대표님께서 마침 질문 주셔서 말씀 한 번 더 잘 들었고요. 저도 실은 이 수기공론장을 운영을 하면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일들을 종종 하고는 있는데요. 항상 한쪽에는 경청, 한쪽에는 수구의 이렇게 두 개의 현수막을 굉장히 큰 글씨로 내려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경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는 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아,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박태순 대표님도 워낙 이런 그 회의나 많이 진행을 해보셔서 현장에서의 그런 우려감들,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스킬로는 말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진행할 때 누가 발언을 하든 1분 30초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일단 1분 30초 발언을 하게 하면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정돈하고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게 시간을 좀 그렇게 쪼개서 쓰게 하는 뭐 그런 스킬들을 쓰기도 예. 하는데요. 어쨌든 지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를 하는데요. 그 지난번에 들었던 강의 중에 그 정상성의 파괴라는 표현을 이제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5명 있고 비장애인이 1명 있을 때 누가 정상이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정치판 속에서 우리가 너무 놀아나고 있는 것 같다였는데 제가 예, 굉장히 많이 공감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미디어가 지금 그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팩트하고 상관없이 편가르기로 이용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어떤 그 행태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에서 저도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지 실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원한 웃돌이가 하나 있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를 보고 나면 계속 떠요. 이놈의 웃돌이 광고만 계속 떠요. 예, 바람 잘 통한다, 물 빠진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도 이렇게 그런 알고리즘으로부터 예,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할지 아니면 예,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를 혹시 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지요? 그 유튜브에 시청 기록 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기능이 있어서요. 선생님께서 그 알고리즘 리셋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실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음, 유튜브에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그거 너무 같은 것만 계속 뜨고 있다 그러면 어, 여러분 그 설정 기능에 가서
네. 거기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리셋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아, 리셋을 하시면 새롭게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이 또 들어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리셋을 한다고 해서 과거에 게 완전히 청산되진 않아서요. 아, 조금 비슷한 정보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덜 들어오는 이제 아, 그런 그렇군요. 현상들이 만들어지니까 네. 한번 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예, 예, 정보네요. 네. 예. 네, 그 유튜브 알고리즘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예, 김경수 선생님 손 드셨네요. 예, 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 얘기 들리나요? 네, 예, 잘 잘 들립니다, 들려요. 네, 선생님. 네, 예, 예. 저는 지금 저희가 저희 한국공론 포럼은 현실 세계 그것도 이제 지방이나 지역 사회에서 어쩌면은 오프라인의 여러 가지 공론장을 활성화하여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사람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자기 목소리와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운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포럼에 모여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의 90%가 그런 활동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접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서울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격차는 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내용이나 이런 발언을 장악하는 그런 공간에 아직 익숙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그런 이제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 음, 세계를 저희가 현실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의 세계가 확장되도록 노력해보자 하자라는 이 공통의 어떤 결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 얘기는 디지털 세계가 중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현실의 베이스보다는 현실의 공간 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탈되어서 음,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아니면은 혹은 이게 전국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대중정당의 여러 가지 권력적 속성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세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대중정당이라는 여러 가지 정당 행태가 생활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온전한 인격이 그대로 수렴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은 당연히 전인격적인 사람들의 집합의 결합이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지만 현실은 디지털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정치의 결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연극적 요소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이런 형태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극적 요소라는 것은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필요한 부분,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코가 엄청 큰 모습이 사람들한테 두드러지게 보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적 용어를 굉장히 잘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두드러 보인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쓰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에서는 가짜 뉴스가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에 이제 어쩌면은 핵심은 질문의 핵심은 조금 서두가 길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예전에는 이 현실 세계가 디지털 세계, 현실 세계의 수렴의 결과로서의 가상의 세계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공간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 그 자체와 그러니까 그 정치 그러니까 전국 형태의 정치 공간에서의 자기 생존과 자기 목적이라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생활의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디지털 세계의 생존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배타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를 거꾸로 조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온 것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실의 세계가 이런 공간을 뚫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인가? 라는 아, 거죠.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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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얘기가 서두가 좀 예. 길었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 김경수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용어들이, 저는 뭐, 우리 공부한 거로 치면 하버마스 같은 용어들이 많았어서 생활세계라든지 전인격적 문제라든지 그 공간에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서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목적은 사람들끼리의 상호 이해이고, 그리고 그런 상호 이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공동체성을 갖추어가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효율성을 목적으로 해서 돌아가는 공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가와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와 시장과 가장 어울리는 기술이 지금 뭐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디지털 기술이 추구하는 효율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익, 이런 것들이 국가와 시장, 디지털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포장재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일상적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웃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세계가 선생님께서는 실제 세계라고 표현하시고 그 공간이 승리하시기를 바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럴 만한 대안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들으냐면, 가끔씩 여러분 혹시 그 작년에 서울시에서 은둔 고립 청년 조사한 거, 실태 조사한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서울시에서 이제 그 6개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은둔 고립 청년을 조사했더니 음. 서울시에서만 12만 9천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만 12만 9천 명이고 전국적으로는 1만 명 정도 될 거다고 했는데, 그게 되게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실제로 그 친구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있는 방식,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을 실제 만나게 하고 그 친구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세상과 연결시켜주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국가가 하는 역할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 고립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나 장치나 그런 걸 찾아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우리 지역 운동, 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공동체 짓기, 주민자치회, 이런 것에서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외롭다라는 이 감정들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 외롭다라고 하는 그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OECD 국가에서 늘 조사하는 삶의 질 조사에서 어렵거나 힘들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늘 꼴찌예요. 41개국 중에 늘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 운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는 아주 큰 가능성과 역량이 있고, 공동체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우리가 승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 고립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심해지고 있는 국가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제를 찾아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 다수 분들이 하고 계시는 지역 네트워크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가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지역 주민자치법이나 뭐 지역 지방 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에 불리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번에 개정될 때도 어떻게 악화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속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세팅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로는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해주신 어떤 그 말씀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통계 하나 잠시만 자료 공유를 해가지고 통계 하나만 제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그, 네. 여러분 지금 자료가 하나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여기 보입니다. 보시면 성별 세대별 외로움 체감도가 나오는데 여기 세대별 체감도밖에 사실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기 세대별 체감도를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외로움 체감도거든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친구들의 그 사람들의 그 세대별 체감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황당하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젊을수록 더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훨씬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젊을수록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1인 가구에서 엄청나게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1인 가구가 지금 지난 8년간 8%인가 아마 증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득도 여기 보면 가구 소득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에서 엄청나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외로움 조사, 사회적 고립에 관한 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도 이게 보시기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항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고립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서 연결하는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명백하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분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게 자기 처지를 호소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승락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 주셨는데 예. 선생님 제가 근데 보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이미 2개가 들어와 있어서 그거 답해드리고 바로 또 질문하게 해드릴게요. 손승락 선생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기 네. 보면 박발신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갈등이 그 시대에 무엇이 근원적 갈등일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이제 그렇다면 존중과 경청 같은 가치를 어떻게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서울에서는 각각 다른 성격의 큰 집회가 있었고 정권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반대 입장에게 경청과 존중을 요청하기 참 어려울 듯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 교육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가능성을 찾아보고 좀 더 장기적인 방식으로 가보자라는 어떤 제안에 솔직히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아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였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경청이라는 것들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좀 세워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경청이 단기적 대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청이라는 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우고
그 훈련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대책으로 내세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부분 우리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 입장에게 경청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에서 우리가 끝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들이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꼭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진 선생님께서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교와 시민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민주시민 교육 확산과 보급에 대해서도 더욱 필요성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셨고요.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낱말에 정치적 편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의회에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보면 더욱 그러한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조례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이념교육, 가치교육을 핵심으로 삼으면 어떤 가치가 더 오르냐, 어떤 이념이 더 오르냐를 보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태도교육, 자세교육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황당한 게요. 리터러시가 문해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해력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해력이 전체적으로는 높은데 황당하게 디지털 문해력 쪽에서는 그 선진국 국가들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교육에서도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는 게 좀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이런 디지털 기술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먼저 이런 혼란을 경험했던 국가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이나 어떤 사례로 삼아서 우리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쪽으로는 좀 새로운 세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난 통계 보고는 정말 충격받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디지털상에서 구분하지 못하는 율이 너무 높아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쪽에서 사실과 의견 자체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것들 교육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은서 선생님께서 마을 미디어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청의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요. 예, 충분히 뭐 선생님께서 잘 수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순학 선생님 이제 제가 그 답을 다 드려서요.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음, 좀 약간의 그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 달라야죠, 선생님. 다 똑같으면 큰일 예, 납니다. 예.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질적인 향상을 의미하는 발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경청은 필요하지만 어떠한 주요한 대안 수단으로서 어, 과연 이런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행정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경청이 주 목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뭐 시민사회나 주민들 이런 경우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 음, 또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겸양의 미덕이 중요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는데 정치권이나 이렇게 보면은 깎아내리는 거, 미국식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음, 상대를 악마화하는 하고 음, 예,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는 거. 음, 그리고 음, 우리 사회 이 산업화 사회를 지나 초산업화 사회 그리고 세계화 사회로 가면서 어, 각광 없는 직업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해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변호사들이 이 우대를 받는, 그러니까 종평에서도 그 나와서 이렇게 어, 인기가 있는 분들이 변호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이 이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청이라는 게 주요한 우리 사회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음,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제 예, 예, 또 예.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가족의 해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하고 가족, 친구, 동료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함께 사는 게 중요한데, 가족이 해체되고 또 사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고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 부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경청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음. 약간씩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항상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재심이라는 걸 합니다. 재심. 국가에서 이제 재판을 잘못해서 이제 뭐 재심 청구라는 것 들어가서 재판을 아예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재심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첫 번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조사하는 경찰이 듣지 않는다. 두 번째,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인도 듣지 않는다. 재판에 들어가면 검사도 판사도 듣지 않는다.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재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재심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쭉 들여다보면 여기 자기가 경찰부터 판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 들은 거죠. 그리고 사회 약자의 이야기일수록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일수록 이렇게 조직화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대부분 다 억울한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억울한 상황을 말하다 보면 그것들이 육하 원칙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목소리들이 엉켜서 나오고 제대로 조직화되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조사관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듣는 일입니다. 인권조사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들한테 가서 검사들 인권 교육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야, 법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열심히 듣는 일이다. 그게 인권을 지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올 때 검찰 조사관, 검사, 담당 검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희들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듣는 일. 저희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할 때는 권력 쪽에 있어서는 정말 듣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목소리가 뭐냐?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금 현재 누가 모아서 수용해 주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경청한다는 뜻은 뭐냐면 듣는 사람도 있지만 경청은 언제 가능하느냐?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의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가치가 오는 거죠. 다 들리는 목소리, 누구나 아는 목소리를 경청한다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나가서 지금 현재 더 나가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뭐 합리화할 수 있는 이 자기 주장의 합리화가 훨씬 중요한 시대에 경청이 어떤 의미가 가지겠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 주장이 합리화를 갖는 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기는 사람들이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얼마나 포용력 있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힘센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억울한 처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듣는 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경청이라는 이 능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포용해 나가는 능력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듣기만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오히려 듣지도 못하죠. 어려운 말을 쓰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시험 문제 이야기하는데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틀리는 건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지시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다 경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청이라는 것들은 듣는 사람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경청이라는 것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좀 걱정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 오늘 저도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경청을 한 수십 군데에서 이야기했는데 경청이 힘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험은 오늘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오늘이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십 군데에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어서 저도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지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더 잘 돼가는 건지, 뭐가 더 나은 대책인지는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저도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저도 제가 옳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잘 듣고 뭐가 잘못된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네. 9시가 넘었네요. 이제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한 이때쯤 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문이 터지게 되는데 한 조금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에, 나가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할까요? 한 20분, 30분 늦어도 어쨌든 9시 30분까지는 끝내는 걸로 하고 예, 예, 계속 그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 교수님 뭐, 괜찮으세요? 저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네.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다 답해 다른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한 30분까지만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예, 어, 예, 같이 좀 더 얘기를 좀 하죠. 뭐, 저는 저도 이제 청년들 문제, 요번에 이제 뭐 특히 그 살인사건 그 친구들도 보면은 다 20대 초반이고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원망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는 이게 아까 우리 손승락 선생도 좀 얘기를 했고 다른 분도 조금씩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 가족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하면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외톨이면서도 이게 사회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제 에, 오는 열패감 같은 것까지 겹치면서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이제 불만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결국 이거에 대한 뭐 해결책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 우리가 기존에 뭐 그 농촌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도시화된 삶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느냐, 뭐 다른 말로는 뭐 이 친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재구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친밀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 친밀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
저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거, 현실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거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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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원자화되고 고립된 특히나 이제 아까 그 교수님 보여주신 내용에서도 그 느끼는 정도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심각한데 그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텐데 참 이게 어, 방향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예. 예, 교수님 좋은 생각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진단을 하는 가운데서 더 사실 약간 최근에는 좀 더 어려워진 환경들이 나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음, 이 챗GPT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챗GPT가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대화형으로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본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습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대화한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데 원래 인간에게 대화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본다라는 것들은 객관적인 거리가 있어서 대상화시킨다는 말이라면 이 대화한다라는 말은 원래 말뜻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보면 관계를 정말 인간처럼 맺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엮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인간의 관계가 고립되면서 그런 데서 찾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손쉽고 값싸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디지털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지역으로 끌어내게 되는 환경이 훨씬 더 어려워지신 거예요. 훨씬 더 어려워지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인간의 관계를 사람 대신에 기계로부터 먼저 배우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와 인간의 관계는 되게 다른데 기계와 인간의 관계부터 배우고 인간의 관계로 넘어온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인간의 관계는 원래 책임감의 관계를부터 전제를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기계와의 관계는 인간이 원할 때마다 기계를 폐기시킬 수 있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이 책임감 문제도 상당히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놓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이렇게 이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게 만들어주는가는 사실 이걸 놓고 저희들도 최근에 나오는 진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희들이 뭐가 대책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뭐 이것이 뭘 거다라고 답을 못 드리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3년 전에 우리 그 게임 중독으로 애기 굶겨 죽인 젊은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해외 토픽에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부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부들이 12시간 동안 하던 게임이 뭐였느냐? 아바타 아이를 키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바타 아이를 키운다고 현실 속에서 자기 아이를 굶어 죽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예외인지 아니면 진짜 인간의 관계로 넘어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엔지니어 이제 기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 엔지니어 분과 인터뷰를 하고 이 외로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챗GPT랑 대화하는 걸 이 엔지니어 분이 보셨대요. 그 자기 아들이 챗GPT야, 너 내 이름을 기억하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챗GPT가 정확하게 이름을 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답이 뭐였냐면 정말 고마워. 넌 내 이름을 단 한 번만에 기억해준 첫 번째 친구야 라고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세대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나가면서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고립되는 걸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경청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효과는 뭐였냐면 결국은 서로 대면하는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자꾸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면에서 좋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던 대책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해결책들을 발견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건 맞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서포트할 건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맞서서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저희들이 뭐 디지털 시민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디지털 시민권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또 포용할 것이냐도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키는가가 조금은 지금부터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저도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속에서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혜주 선생님께서 경청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갈등 문제가 심해지는 게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경청이 아니라 경청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듣는 거죠. 사실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듣는 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네. 예. 네,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평상시 궁금했던 거나 같이 나눌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임수길 선생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저요? 제가 이제 타겟이 됐습니다. 오늘 김만공 교수님께서 상당히 새로운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뭐, 개소리의 시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민의 공동 감각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경청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하면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있고, 처음에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할 때 경청을 모르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100% 경청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한 퍼실리테이션을 한 지 한 10년 됐는데 이제는 경청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경청이 사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사항이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회의석상에서의 경청은 나름대로 흉내를 낼 수가 있는데 이 경청이 일반 내 사회적인 행동에까지 미쳐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자꾸 내가 예단을 하게 되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게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낄 적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의 경청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경청이 이제 좋은 사회로 나가는 이제 시발점이고 시작으로서의 경청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업무적인 경청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경청의 의식이 모자라는 것을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사례가 있는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선생님께서 퍼실리테이터 활동도 하셨다고 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뭐 경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도 가지고 계실 거고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이제 정치철학 전공자고, 근본적으로 정치철학이라는 것들이 사적 영역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아니라 공적 영역만을 다루는 저희들이 철학이라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우리가 사적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느끼었던 것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제 경험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6년 전에 제가
자활센터 강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활센터에 그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의 평균 학력이 중학교 졸업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다고, 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늦게 그 정보를 들어서 그날 강의를 하러 가서 내가 준비해온 내용을 강의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마침 플랜카드 그 교실에 붙어 있던 플랜카드에 좋은 사회 만들기가 붙어 있어서 저기 뒤에 좋은 사회 만들기가 붙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사회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정말 제가 그날 진짜 놀랬는데요. 그냥 그때 결론이 다 똑같았는데 뭐냐면요. 그냥 저를 좀 사람 취급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를 사람 취급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취급이라는 것들을 잘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날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처음이죠. 이렇게 길게 들어주는 게 처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사람 취급 이런 것들이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은 존중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또 원하셨던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취급의 내용이 결국은 존중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은 우리가 듣고 안 듣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적인 자리건 공적인 자리건 잘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 인간으로서의 존중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분배의 권리도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장에 따른 노동,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분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은 누구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들이 분배의 자격이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재구성화하는가가 또 미래의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걸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도 네.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다른 아, 분들도 지금 18분인데요. 손승락 선생님 다시 손 드셨네요.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예. 예, 그,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가 사회화되고 국가화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상적인 사회일 것 같은데,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공동체 만들기, 이 사회에서 공동체 만드는 그러한 운동들이 성과가 있을 수 있을지, 이런 음,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음,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해외 같은 경우나 사례를 보면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1인 가구들을 어떻게 이제 같은 집안에 넣는다기보다는 1인 가구들이 같은 공간을 어떻게 소유하게 만들고 그 공간에서 만나게 만드는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학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가 다 담장이 있는데, 실제로 담장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의 교류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도 담장이 없는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개방적으로 공간 속에 드나들게 하는가, 그리고 각기 다른 어떤 주거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소유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화하는 공간이나 어떤 대면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사회적 고립 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로 더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그 무연고 사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20, 30대의 무연고 사망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20, 30대가 죽었다 그러면 부모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지나 이런 쪽에서 시신을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1인 가구가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또 들여다보면 20대들은 76% 정도가 비자발적 1인 가구입니다. 자기가 1인 가구가 되고 싶어서 1인 가구가 되는 것도 아닌 거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자발적 1인 가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교류하게 만들고 소통하게 만드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20대들 제가 통계를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지금 20대들은 통계가 지금 진짜 이게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안 좋은 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제가 정보 하나만 더 제가 이걸 안 넣어놨나? 잠시만요. 그 그, 이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20대들 자살 시도율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20대 여성이나 이런 쪽은 비교군이 없을 정도로 자살 시도 현황 속에서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시도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극단적인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신호를 보내는 측이 20대가 지금 다른 비교군이 없을 정도로 지금 20대들이 높고요. 그리고 10대 후반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 20대들이 나오는 이런 고립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1인 가구가 되어가고 독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를 만들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 노인들 이렇게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도 어떻게 그 공동체 속에 넣을 건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타겟의 대상이 지금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통계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그 자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심한데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1분만 기다리시면 제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예.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은 층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올려주시는 동안에 그 예, 예. 김성걸 선생님 지금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 간에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 운동 하시잖아요.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예, 네, 김성걸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시점에서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뭐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저희가 뭘 더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점에서는 저희가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시도들이 우리 사회에 뭔가 이렇게 좀 뭐 시사점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오늘 그 김 교수님의 주 얘기의 그게 이제 경청인데 저는 제가 뭐 코치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코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역량이라 그럴까? 태도가 경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제가 뭐 이제 코치 후배들을 좀 이제 지도하고 뭐 그럴 때 코치들이 만약에 사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들어준 값이다. 네,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들어주는 값이 우리가 코치들이 받는 사례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조금 그런 좀 맥이 좀 통하는 것 같아서 좀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저희 아파트가 지금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지향을 하고 있죠.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그래서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이제 많이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좀 체계를 더 갖춰야 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도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생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안고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약간의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
것들을 한번 그런 쪽으로 뭔가 노력은 해보자 하는 게 뭐 전체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약간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이런 시대, 특히 챗 GPT가 또 등장한 또 어떤 새로운 하나의 장애물을 거기에 이제 극복해야 되는 이런 때, 좀 어떤 뭐가 또 효과적인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고민들이 좀 있고요. 특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제 자신도 그렇고 뭐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게 어쨌든 간에 남하고 분리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오리엔테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남하고 가까이 있는 게 다 불편한 거죠. 이제는 뭐 그때까지는 그나마 이제 가족만 같이 있어야 된다 하다가 지금은 어떤 데 보면 가족도 분리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이런 어떤 세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 경제적인 논리는 다 거기에 너무가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돼,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마 그 어떤 DNA를 잊어가고 잃어버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런 어떤 필요조차도 못 느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에서 같이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잊고 있네? 그런 쪽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제 정도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약간의 미련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지금 새로운 세대는 그거 필요 없는데 뭐 그런 걸 왜 회복하려고 하지? 그 귀찮은 건데? 그거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사물 방식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하려는 것도 이게 과연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앞으로 20년, 30년, 한 세대? 그 정도까지 갈까? 이제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그런 생각도 지금 막 이제 좀 들고, 또 한편은 지금 막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데이터에 그 젊은이들의 자살하고 싶은 생각, 또 어렵게 굉장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연고가 좀 묻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이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서울의 뭐 도시에서 글쎄 평균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만 여기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 여기 못 오는 사람, 이런 데의 그것도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 제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여기 와 있으니까 위스테이라는 이 삶의 구조 속에서 한번 어, 같이 뭐 어울려서 사는 생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또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어떻게 이 주위에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 뭐 그런 생각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막 떠오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 현재 도시에서의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고 획기적인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인 것만은 분명해요. 이게 이제 어느 만큼 성과를 내고 어떤 모습을 확실히 갖출지는 아직 도 의문스럽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굉장히 선한 좋은 영향을 다른 들에게도 다른 어떤 아파트에도 미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아파트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큰 욕심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뭐 좀 응원도 바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아까 몇 분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막 뭐가 방법일까 뭐 이런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나름대로의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아파트에서도 어 혼자 사는 세대가 꽤 됩니다. 거의 우리가 한 500세대에서 한 100세대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모임들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임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 시니어 센터하고 조인트해서
뭐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파트 같은 단지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렇지 않을 때들은 뭐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제가 뭐 굉장히 체계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른 제가 떠오르는 게 밥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하여튼 밥을 같이 먹는 거다. 지금 뭐 기계가 뭐 가만 AI거나 뭐 어쨌든가 누군가가 지금 기계적인 걸 할 수 없는 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얘기는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놀이도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밥은 걔들하고 같이 먹지는 못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남아있는 게 인간으로서만 같이 할 수 있는 게 밥 먹는 건데 지금도 밥은 대부분 다 혼자서 먹죠. 예. 근데 효율성을 추구하는 밥 먹는 거 말고 진짜 어울려서 그냥 먹는 밥, 먹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밥 먹는 거니까 그 밥 먹는 걸 회복하는 어떤 방법. 이 운동을 하시는 코치님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산해 보면 이것도 뭔가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떠올랐어요. 네. 이 정도로 아, 말씀드릴게요. 아니, 네. 뭐,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또 제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요. 지금은 재개발이 되었지만, 저기 둔촌 아파트라고 옛날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엄청나게 공동체성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그리고 심지어 뭐 사라질 때, 아파트가 사라질 때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친구들이 모여서 아파트 사를 정리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공동체성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말했던 거 들어보면 아파트 그 바라보는 내 집이 전부 다 대문을 다 열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냥 이 집의 아이들이 저 집 가서 밥 먹는 게 되게 흔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 집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내 집이 다 가족이 되는 그런 음. 현상들이 사실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김성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21세기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건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짜 구현해낼 수 있을까가 좀 더 저희들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아파트에서 이제 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실제 이제 우리 20대들이고 10대들이고 우리가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한번 또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 상당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연결시켜 주시면 훨씬 더 그 친구들한테 색다른 경험과 또 다른 그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세계 속에서 더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이 그걸 싫어할 거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운동이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그 그림 설명을 좀 하시고 아, 예, 예. 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20대 뭐 고립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립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호소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때 나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식이 이제 자살 시도 같은 것들인데요. 근데 이게 자살 시도는 자살률하고 되게 다릅니다. 자살률은 자살 시도를 해서 목숨을 잃어야 통계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 시도는 국가가 공식으로 잡지 않는 통계고요. 이거는 그냥 국가가 부수적으로 잡는 통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보건복지부가 그냥 대상 응급의료기관 66개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기록을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여다보면 실제 자살률은 보면 70대와 80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률을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살 시도 현황을 딱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교군이 없고요. 그럼 20대 남성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0대 남성이 20개월 정도는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게 별로 안 좋은 통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런 통계들과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제 기본적인 이런 통계들 20대들이 제일 10명 중에 4명이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군이거든요.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현실들과 다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인 가구에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1인 가구에서 외로움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20대들이 1인 가구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20대가 소득으로도 제일 낮습니다. 1인 가구가 또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겹쳐져 있어서 20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가 있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들한테 지역 공동체를 만들 때 이 친구들한테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예, 예, 이거 하면, 벌써 9시 반이 넘었네요.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라도 좀, 어,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혁기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요. 예, 인치현 선생님, 회장님도 하시고, 예, 이- 그 채팅창에 남기긴 했는데, 네, 어, 사실 좀 말씀 들으면서 너무 먼 얘기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센터에서 이제 그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현장들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 경청이라는 방법이, 나는 경청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경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고, 정말 그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 전반적인 어떤 이 탈진실의 이 상황과, 거기에 따른 혐오를 바꿔낼 수 있을까? 이게 당장은 어렵고, 먼 얘기 같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 탈진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로서도 마을 공동체하고 주민자치가 아시겠지만 피해를 보고도 있거든요. 어디야, 자유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의 좀 이렇게 단체처럼 전국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수장이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전국 조직화 시키면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쪽으로도 이제 포섭도 하고, 전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빨갱이 집단이다. 예, 공산주의를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의 이제 운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경청이라는 태도로 아까 이제 물론 그 경청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입장만은 아니라고 하시긴 했지만 이제 그런 태도로 과연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을까? 혹은 이게 좀 이렇게 이 긴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경청이라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신 거라면 현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말씀드리면서. 예. 선생님 말씀이 뭐 당연히 맞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도 멀리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래 세대부터 이제 생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간다는 이야기를 뭐 드렸던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뭐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어떤 하나의 대책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상황마다 싸워야 되는 방식, 대처해야 되는 방식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이나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거짓말을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청이라는 것들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명확한 거짓말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은 경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문제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을 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저는 이 탈사실화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적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적대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밀어내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해 나가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자라는 거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론장이 커지는 건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공론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토론은 없을 수밖에 없고 공론장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론장을 넓혀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나이스하게만 뭐 넓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들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들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저희들 정치학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정치가 장기적인 어떤 국가를 세팅하는 거라고 본다면 결국 항상 정치가 선택해야 될 것은 장기적 대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정념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대책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다. 단기적이 집중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가져가는 것들이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말 속에는 아까 혁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봤을 때 좀 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장단점을 서로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라는 세상과, 야, 저거 선택하면 그냥 틀렸어.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런 세상은 되게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가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게 조금은 더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늘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오늘 네, 예. 예, 9시 43분이 됐네요. 오늘도 좀 아쉽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경청에 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청년들의 삶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특히 이제 저희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 교수님 역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 정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는 분이고, 어, 지금 해법은 뭐 한두 사람의 특별한 지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는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새로운 시도와 실험과 그리고 그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교정적인 노력을 반복하고 그것을 또 학문적으로 또 잘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복합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블루칼라식의 좀 약간은 좀 우울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그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하고 또 새로운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빛이 밝으면은 어둠이 그만큼 더 짙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정보화라든지 불평등이라든가 정치적인 극단화라든가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겪으면서 또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또 새로운 시도들도 바닥에서 분명히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믿고 그것을 키워가고 또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갈 때 이렇게 자족적인 한 측면에 또 빠지지 않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오늘 주신 조금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 또 큰 얘기, 이것은 또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9월 달에는 모드를 완전히 바꾸어서 유교와 무속을 알아야 한국 사회를 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독특한 청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칭 석공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인데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뭐,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한 드리면요.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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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뭐, 저 같은 학자들은 항상 뭐, 늘 원칙과 좀 큰 그림과 뭐, 장기적 대책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늘 급한 대책과 치료책과 뭐, 그리고 당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지점에 서 있으면서도 또 요구하고 바라보는 지점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저가 항상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항상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 연결시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짓는 분들은 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서 하고 계신 노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건 어떤 뭘 만들건 제가 뭘 하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만들고 또 그래서 좀 더 우리 공동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 고개 숙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8월 원래 포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십시오, 선생님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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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안녕히 네, 가십시오. 고맙습니다.